베트남 교수의 한일 비교 분석 -8파트 원고. 일부 서막 혼란의 강단 이천자. 하노이의 한 대학교 강의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경제학과 응우옌 탄민 교수는 칠판에 그래프를 그리며 학생들에게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그어지는 선들은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 주요국들의 극명한 대비가 눈에 띄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세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 경제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민 교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칠판의 숫자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의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성장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 일본은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한국이 더 주목받는 건가요? 다른 학생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봤다. 이들에게 일본은 여전히 기술 선진국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약진은 눈부셨다. 민 교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노이의 번화한 거리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 간판이 눈에 띄었고 젊은이들은 K-팝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학생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아닙니다. 두 나라가 위기를 대하는 자세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죠. 교실은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집중했다. 민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목격하고 연구한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서 한 민족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응우옌 탄민입니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대조적인 행보를 지켜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두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베트남에게도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2부 일본의 그림자 이천자.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2019년 도쿄를 방문했을 때 목격한 장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주쿠의 번화가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현재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 수준으로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을 크게 밑돕니다. 제가 방문한 시즈오카현의 한 지방 도시에서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었고 상점가는 절반 이상이 셔터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70대 노인이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는 모습은 이제 일본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 구조의 경직성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연공서열 중심의 고용체계를 고수하고 있으며 혁신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제가 만난 도쿄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도전 정신이 사라진다. 실제로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영어만 배우면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IT, 콘텐츠, 문화 전반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만을 꿈꾸고 있지만 그 대기업들마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 혁신 면에서도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들이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은 한때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했지만 현재는 10%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에게 추월당한 일본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연재하며 일본이 혁신과 도전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역시 잃어버린 30년의 교훈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도쿄 시부야에서 만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만 급급합니다. 이러한 패배의식과 현상 유지 심리가 일본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부 한국의 집념 2000자. 한국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직후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거리에서 목격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분노와 의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념은 그들의 노동 문화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현재 한국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서 만난 젊은 개발자는 새벽 2시까지 일하면서도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도 놀라웠습니다. 노량진의 한 고시원에서는 30대, 40대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대치동의 학원가에서는 밤 12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열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도전 정신은 기업 문화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고 현재도 차세대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LG는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문화 분야에서의 성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에 오르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로 세계와 소통하려는 의지의 결과입니다. 제가 서울 홍대에서 만난 한 인디 뮤지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색깔로 세계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독창성이 K-컬처 열풍의 핵심입니다. IT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게임,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같은 기업들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집념과 도전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IMF 위기를 거치며 한국인들은 절망의 나락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적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부민의 기억 2000자. 저의 한국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학문적 연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지만 이미 놀라운 에너지와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인상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1995년의 서울은 아직 개발 중이었지만 도시 전체에서 역동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신촌에 갈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크레인들과 건설, 현장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이 개혁개방 초기 단계였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발전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새벽까지 만석이었고 독서실에서는 고시 준비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연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함께 공부하던 한국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공장지대를 견학했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구로공단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견딥니다. 이러한 희생정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치열한 학술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국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건설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경제학과 세미나에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아이디어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이론을 맹신하지 않고 한국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이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었고 영화관에서는 홍상수, 김기덕 같은 감독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명동과 홍대에서는 새로운 패션과 문화 트렌드가 매일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한국은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1997년 IMF 위기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논문 작성을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의 반응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하거나 체념하는 대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건설적인 에너지로 바꾸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 구조조정에도 굴복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새로운 기회를 찾아 창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 그때의 직감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위기 극복 의지와 불굴의 정신은 제가 지금까지 경제학을 연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부 베트남의 갈림길 2000자. 한국과 일본의 대조적인 행보를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안정에 안주하며 서서히 쇠퇴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한국처럼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 구조, 풍부한 인적 자원, 지정학적 이점,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력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육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매우 총명하고 학습 의욕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주입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우리도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 면에서도 베트남은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베트남도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기술 혁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국은 자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베트남도 풍부한 문화유산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현대적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자세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베트남도 현재의 성장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적 단합과 희생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자세, 당장의 어려움보다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의 글로벌 마인드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 브랜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트남 기업들도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 성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베트남도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인들의 할 수 있다는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집념과 노력으로 해냈습니다. 베트남도 이러한 도전 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아시아의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6부 한국과 일본의 대비 2000자. 현재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나라가 걸어온 길과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미래를 향한 준비 자세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 콘텐츠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에는 수만 명의 팬들이 몰리고 그들의 앨범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 장이 팔렸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 같은 K-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동시 배급되며 한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일본의 콘텐츠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아님의 장르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2,000달러를 넘어섰고 특히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율은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하나둘 제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소니의 3배를 넘어섰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량은 혼다를 추월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역전은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198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은 현재 10% 미만의 점유율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반도체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던 일본 브랜드들은 전기차 전환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기아차는 디자인과 품질에서 글로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와 기아의 EV6는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IT 산업에서의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한국은 오지 통신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삼성과 LG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애플과 경쟁하고 있습니다.